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60세 김영숙 씨. 사람들은 그녀를 평범한 청소부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중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초대장을 본 순간 45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가난한 시골 촌년이 서울에 왜 와서 공기나 더럽히냐라며 자신을 괴롭혔던 박미화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에게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요. 과연 이 동창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 32층. 새벽 5시부터 이미 불이 켜져 있는 이곳에서 한 여성이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구부정한 허리와 거친 손, 그리고 낡은 작업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청소부였어요. 영숙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실에서 올라온 김 경비원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이곳 직원들은 모두 영숙을 좋아했어요. 성실하고 친절한 그녀에게 모든 사람들이 고마워했죠. 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힘내세요. 영숙은 환한 미소로 답하며 다시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복도 바닥을 닦고 계단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단순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사무실마다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숙을 지나치며 가볍게 인사했어요. 대부분은 그녀를 그저 성실한 청소 아주머니로만 알고 있었죠. 영숙 아주머니, 항상 고생 많으세요.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한 젊은 직장인이 동정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사실 김영숙은 이 오피스텔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 일대 건물 20여 채를 소유한 300억대 자산가였어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매월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였죠. 하지만 영숙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화려한 살보다는 소박한 일상을 선택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소박한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을 유지했죠. 영숙이 스스로 이런 삶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그녀에게 소박한 일상은 마음의 평화를 주었어요. 화려한 것보다는 진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삶보다는 진정성 있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같은 패턴으로 흘러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6시에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32층부터 시작해서 1층까지 차근차근 내려오며 모든 층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그녀의 일과였어요. 영숙 씨, 커피 한 잔 하세요. 사무실 직원 중 한 명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영숙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마실게요. 영숙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건물들 중 몇 채가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이 때로는 꿈같이 느껴졌어요. 20대의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오후가 되자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김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다. 너는? 저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또 그 작업복 입고 계시죠? 준호는 대기업의 CEO였습니다.
LK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수많은 직원들을 이끌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다만 가끔은 걱정이 되곤 했죠. 편해서 그래. 너는 회사 일 열심히 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저녁에 뵐게요. 통화를 마친 영숙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런 단순한 반복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복잡한 사업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이런 단순한 노동이 더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영숙은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광고지 몇 장과 함께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금색 테두리에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봉투.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봉투를 열어보니 중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서울중학교 45주년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초대장을 읽는 순간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특히 동창회장 이름을 본 순간에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박미화. 그 이름은 영숙에게 45년 전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 부잣집 딸이라며 온갖 우월감을 부리며 영숙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박미화였어요. 영숙은 초대장을 들고 있는 손이 계속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시절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초대장을 들고 있는 영숙의 마음은 4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중학교 2학년 교실. 창가에 앉아있던 영숙을 향해 박미화가 던진 첫 마디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야, 김영숙. 또 그 촌스러운 옷 입고 왔네. 세탁은 언제 해? 박미화는 의사 아버지를 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항상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했어요. 반면 영숙은 시골에서 올라온 전학생이었죠.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늘 같은 옷을 입어야 했고 사투리 때문에 놀림받기 일쑤였습니다. 너네 아빠가 뭐 하신다고 했지? 농사 짓는다고 했나? 아니야, 시장에서 장사하셔. 아, 장사꾼이구나. 그럼 돈은 있겠네. 근데 왜 그렇게 입고 다녀? 박미화와 친구들의 비웃음 섞인 말들. 영숙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참아야 했어요. 대답할 말도 없었고 대답한다 해도 더 큰 놀림감만 될 뿐이었으니까요. 그때의 영숙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시골에서 급하게 올라와서 서울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사투리는 고치려고 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옷차림도 서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학급 문집을 만드는 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글을 써야 했어요. 영숙은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썼었죠. 야, 김영숙. 꿈이 사업가야? 너네 아빠처럼 시장에서 장사할 거야? 박미화가 영숙의 글을 보고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고 영숙은 얼굴이 빨개져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시골에서 온 주제에 꿈도 크네. 장사꾼 딸이 뭘 안다고. 친구들의 비웃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이들을 놀라게 해주겠다고. 시골 촌년이 서울에 왜 와서 공기나 더럽히냐. 박미화가 던진 그 말은 영숙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영숙은 지금도 그때의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무력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힘들었어요. 영숙이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으면 박미화와 친구들이 다가와서 놀렸습니다. 어머, 오늘도 김치만 싸왔네. 반찬이 없어. 시골에서는 김치만 먹나 봐. 그들의 도시락은 항상 화려했어요. 여러 가지 반찬과 과일까지 들어있는 풍성한 도시락이었죠. 반면 영숙의 도시락은 밥과 김치, 그리고 가끔 달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만큼은 박미화보다 좋았거든요. 그것이 영숙의 유일한 자존심이었어요.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박미화와 멀어지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영숙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20대의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죠. 영숙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부동산 관련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책을 읽으며 전문 지식을 쌓아갔어요.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박미화를 놀라게 해주겠어. 그런 마음이 영숙을 더욱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았어요. 30대에는 직접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40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숙의 뛰어난 판단력과 부지런함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죠. 하나씩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임대업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영숙은 더욱 조용히 살고 싶어 했어요. 화려한 삶보다는 소박한 일상을 선택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청소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초대장을 다시 바라보며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45년 만에 박미화를 다시 만난다는 것. 과연 박미화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전히 그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가야 할까 말까? 영숙은 고민했습니다. 가면 아마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안 가면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60세가 된 지금의 자신과 15세였던 그때의 자신. 많은 것이 변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만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영숙은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있기에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아들과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야, 엄마인데.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준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영숙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챙기는 효자였죠. 동창회 초대장이 왔다. 와, 정말요? 가보세요. 옛 친구들 만나면 좋잖습니까? 준호의 순진한 대답에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친구라는 말이 무색했죠. 영숙에게는 그런 존재가 있었던가 싶었거든요. 학창시절 내내 혼자였던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학창시절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아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가난했단다. 시골에서 올라온 전학생이었고 사투리 때문에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어요. 준호가 말없이 듣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특히 박미화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의사 딸이라면서 엄마를 정말 많이 괴롭혔어. 지금도 박미화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떨려.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데요? 옷차림을 놀린다거나 사투리를 흉내내면서 웃는다거나 그런 일들이었어. 특히 시골 촌년이라고 부르면서 서울에 와서 공기나 더럽힌다고 했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지. 준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창회 초대장에 박미화가 동창회장으로 되어 있더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가세요. 뭐? 가시라고요. 어머니는 더 이상 그때의 가난한 학생이 아니잖습니까? 지금의 어머니는 성공한 사업가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준호의 말에 영숙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긴 했어요. 지금의 자신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박미화라는 분에게 어머니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자랑이 아닙니다, 어머니. 당당함이에요. 어머니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동안 어머니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아들의 격려에 영숙은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는 45년 전에 그 약한 소녀가 아니었어요.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죠.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이제는 그 상처를 극복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어머니, 저도 함께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충분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함께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아들이 함께 있다면 더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떤 옷을 입고 가실 거예요? 평소처럼 소박하게 갈까 생각 중이야. 화려하게 꾸미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좋은 생각입니다. 어머니다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우니까요. 진정성이 가장 큰 무기예요. 준호의 말에 영숙은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이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주니 더욱 용기가 났습니다. 준호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든든해. 어머니도 저에게는 최고의 자랑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사세요. 준호와의 통화를 마친 후 영숙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한 거예요. 45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상처를 이제는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옷장을 정리했어요. 화려한 명품 옷들이 걸려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하고 깔끔한 원피스 하나를 골랐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옷이었죠. 영숙은 거울 앞에서 그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입고 가는 것이 자신다운 것 같았습니다.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영숙은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김영숙, 이제 당당해져.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나니 한결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동창회 당일.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청소 일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한 원피스에 작은 진주 목걸이 하나만 걸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목걸이였어요.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60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영숙은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열리는 동창회. 영숙은 호텔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45년 전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죠.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어색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중학교 45주년 동창회. 현수막을 보며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망설일 시간도 없었어요. 45년 만에 과거와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접수대의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김영숙입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홀에 들어서자 45년 전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홀 중앙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는 박미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미화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세련된 단발머리에 명품 주얼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주변에는 여러 동창들이 모여 있었고 박미화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리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영숙이 들어오자 박미화의 시선이 영숙에게 닿았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죠. 박미화의 눈에서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경멸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영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 저게 누구야? 김영숙 맞지? 박미화의 친구였던 최미경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영숙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4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영숙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오랜만이야, 여러분. 정말 영숙이 맞네. 웬일이야? 올 줄 몰랐는데. 박미화가 말했습니다. 박미화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 오만함이 배어 있었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변하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초대해줘서 왔어. 오랜만에 옛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 아직도 청소 일하고 있어? 힘들지 않아? 박미화의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응, 여전히 청소 일하고 있어. 그래도 성실하니까 좋네.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박미화의 말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는 것을 영숙은 느꼈어요. 테이블에 앉자 동창들이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된 사람, 교수가 된 사람, 기업 임원이 된 사람들의 화려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서로의 성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대기업 부장이야. 서연이가 LK그룹에서 일하는데 정말 자랑스러워. 박미화의 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LK그룹이라는 이름에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어머, 영숙아. 너도 자식 있어? 모든 시선이 다시 영숙에게 쏠렸어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시선들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 회사 다니고 있어. 어느 회사? 큰 데야? 박미화가 캐물었습니다. 영숙은 미소만 지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야. 박미화는 만족스러운 듯 웃더니 자기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우리 서연이 명함이야. 와, LK그룹 마케팅부 부장이래. 정말 대단하지. 월급도 어마어마해.
영숙은 가만히 그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LK그룹. 아들 준호가 CEO로 있는 바로 그 회사였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영수가, 청소일이 요즘도 잘 돼? 경기가 안 좋다던데? 그럭저럭 해. 그래, 힘들면 말해. 내가 좀 도와줄게. 우리 딸이 대기업 다니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박미화의 위선적인 친절에 영숙의 속이 끓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요즘 청소일도 힘들다며? 월급은 얼마나 받아? 다른 동창이 무례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충분히 살만해. 그래도 힘들 텐데. 나이도 있고. 그들의 동정 어린 말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참으며 때를 기다렸어요. 마음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더욱 노골적인 무시가 시작되었어요. 영숙에게는 대화를 거의 걸지 않았고 걸어도 동정 어린 말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선 사업이라도 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박미화는 계속해서 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우수한지, LK그룹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영숙은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될 무렵 연 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수트에 카리스마 있는 모습의 준호였어요. 연 회장 안의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어머니. 준호가 영숙을 향해 다가오며 말했어요. 동창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영숙의 아들이 이렇게 멋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준호야, 여기는 어쩐 일이야?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마중 나왔습니다. 준호의 등장에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영숙이 아들이 이렇게 잘생겼네. 정말 멋지다. 어느 회사 다닌다고 했지? 옷차림 보니까 꽤 괜찮은 곳 다니는 것 같은데. 그때 박미화의 딸 서연이 연 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준호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순간 상황을 이해했어요. 준호가 서연의 상사였던 거죠.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는 서연을 보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부장님, 여기서 뵙네요. 서연이 급히 다가와 허리를 깊게 굽혀 인사했어요. 사장님께서 여기 계실 줄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사적인 자리니까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서연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이 상황을 보던 박미화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분을 알아? 이분이 저희 회사 CEO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고 박미화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굳어졌어요. 주변 동창들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청소부의 아들이 대기업 CEO라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준호가 우리 서연이 회사 사장님이었네. 박미화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박미화의 목소리에서는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네, 서연 부장님은 저희 회사의 중요한 인재입니다. 준호의 말에 서연은 안도했지만 박미화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주변 동창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영숙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눈빛으로 영숙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준호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에서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영숙은 직감했어요. 그래, 가야겠구나.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박미화가 급히 손을 잡았습니다. 벌써 가? 아직 이야기도 많이 못했는데. 박미화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지금은 다급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영숙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다음에 또 만나자. 영숙이 부드럽게 박미화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어요. 주변 동창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연회장을 나서는데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사장님, 잠시만요. 돌아보니 서연이 급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내일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고 서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알고 왔니?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박서연이 제 부하 직원이라는 것도, 박미화 씨가 서연의 어머니라는 것도요. 준호의 말에 영숙은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세상이 정말 좁긴 좁구나 싶었어요.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작은 교훈을 주고 싶었고요. 오늘 정말 드라마 같은 하루였구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어머니. 다음 날 오전, 영숙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어요. 동창회에서 박미화를 만난 것, 그리고 준호가 나타나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은 것까지. 하지만 모든 것이 현실이었어요. 오전 10시경 영숙이 32층을 청소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미화였어요. 화려한 명품 옷차림으로 이곳까지 찾아온 박미화의 모습에 영숙은 놀랐습니다. 영숙아. 박미화가 어색하게 부르는 목소리에 영숙은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어요. 박미화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구나.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곳이네. 박미화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명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말하려다가 참은 것 같았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어? 그냥. 어제 너무 갑작스럽게 헤어져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 박미화의 눈빛에는 불안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작업을 멈추고 박미화와 마주했어요. 내 아들이 정말 LK그룹 CEO야? 응, 맞아. 박미화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놀라움,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질투까지.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영숙의 아들이 자신의 딸보다 훨씬 성공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내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데 말이야. 박미화의 질문에 영숙은 슬며시 웃었어요. 여전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박미화였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지. 준호는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했어. 그게 다야. 박미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박미화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뭔가 숨겨진 것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혹시 내 아들이 우리 서연이한테 무슨 일을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왔어. 드디어 박미화의 진짜 방문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딸의 직장 생활이 걱정되어 온 거였어요.
자신이 과거에 영숙을 괴롭혔던 일 때문에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걱정 마. 준호는 사적인 감정으로 일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야. 정말? 다행이네. 사실 서연이가 요즘 회사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박미화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창회에서 봤던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서연 씨는 좋은 분인 것 같아. 조금 더 겸손함을 배운다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영숙의 말에 박미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미화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듯 했어요. 사실 내가 서연이를 잘못 키웠어.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고 가르쳤거든. 박미화의 뒤늦은 후회를 보며 영숙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45년 전 자신을 괴롭히던 그 오만한 소녀가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 영숙아, 솔직히 말해줘. 내 아들은 정말 어떤 사람이야? 서연이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박미화의 간절한 눈빛에 영숙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공정한 사람이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배경이나 관계로 판단하지 않아. 그 말에 박미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영숙아, 너 정말 청소일만 하는 거니? 아들이 대기업 CEO인데. 박미화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지. 나는 이 일이 좋아. 성실하게 일하는 게 내 삶의 방식이거든. 박미화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박미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 와서 미안해. 그리고 어제, 아니 옛날에 내가 한 행동들 정말 미안해. 박미화의 사과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온전히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45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영숙아, 혹시 시간 되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 박미화의 제안에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좋아. 일 끝나고 만나자. 그날 저녁 박미화와 만난 영숙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미화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영숙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용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십니까? LK그룹 이기준 회장님이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세요. 갑자기. 사실 예전부터 뵙고 싶어 하셨습니다. 박미화 씨와 서연 씨도 함께 자리를 마련했어요. 영숙은 준호의 계획을 직감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 통창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준호가 예약해둔 테이블에는 이미 박미화와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서연은 자신의 상사인 준호와의 식사가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자리는 더욱 부담스러웠죠. 안녕하세요. 영숙이 인사하자 박미화와 서연이 동시에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다는 듯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잠시 후 LK그룹의 이기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노신사였어요. 그의 등장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한층 더 창백해졌어요.
강 여사님이시군요. 드디어 뵙게 되었네요. 이기준 회장이 영숙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순간 박미화와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회장이 영숙을 강 여사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이기준 회장이 자리에 앉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준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기준 회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강 여사님의 사업 능력은 저희 업계에서도 유명하니까요. 이기준 회장의 말에 박미화와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청소부와 사업이라는 말이 연결이 안 됐어요. 박미화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기준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강 여사님은 K부동산 그룹의 대표이시자 우리 LK그룹의 주요 파트너입니다. 저희가 새로 지은 건물들 대부분이 강 여사님 소유 부지에 세워진 것들이에요. 박미화와 서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청소부가 부동산 그룹 대표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영숙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나는 강남 일대 건물 20여 채를 소유하고 있어. K부동산 그룹이 내 회사고 매월 임대 수익만 수억씩 들어와. 박미화는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고 서연도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영숙이 거대한 기업의 대표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청소 일을? 박미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곳이 내 뿌리니까. 소박한 삶이 내게는 더 소중해.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이기준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강 여사님은 저희 업계에서 숨은 거물로 유명해요. 겸손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미화와 서연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미화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영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널 너무 오해했어. 박미화의 눈에 진심 어린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우습지만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지 않았을 텐데. 그 말에 영숙의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여전히 박미화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화야,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건 아니야. 모든 사람은 그저 사람이기에 존중받아야 하는 거야. 청소부든 CEO든 똑같은 사람이라고. 영숙의 말에 박미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연도 사과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어요. 영숙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45년 전 너희가 날 시골 촌년이라고 무시했지만 난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여기까지 왔어. 성공의 기준은 학력이나 출신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느냐야.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울렸어요. 저도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되돌려주고 싶었지. 하지만 그런 마음은 나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날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변한 것이 있다면 박미화가 가끔 찾아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수가 진심으로 내가 존경스러워. 그 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박하게 살다니. 박미화의 말에 영숙은 웃었어요.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부라고 생각해. 어느 날 영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자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거예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박미화도 재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수가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거든. 박미화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은 감동했어요.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박미화와 함께 아이들을 돕는다는 사실이 신기했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단 설립 첫날, 영숙과 박미화는 함께 저소득층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 아이들 중에는 45년 전에 영숙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위축된 모습이 과거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여러분, 출신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꿈과 노력이 기적을 만들어요. 영숙의 말에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할머니도 저희처럼 가난했어요? 그래, 할머니도 어릴 때 너희들처럼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지금은 이렇게 너희들을 도울 수 있게 됐지. 박미화도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머니는 어릴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아이였어.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너희들을 돕고 있단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서연도 많이 변했어요.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동료들에게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께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뀌었어요.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어요. 서연의 변화를 보며 박미화도 마음이 놓였어요. 딸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 준호가 감동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마음의 부자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재단 설립 발표회 날, 영숙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성장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희망으로 바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영숙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출신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꿈과 노력이 기적을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청소부든 CEO든 모든 사람은 소중한 존재예요. 발표회가 끝난 후 박미화가 다가왔어요. 영수가, 내 덕분에 내가 정말 많이 변했어. 고마워. 우리 모두 변했어. 그게 중요한 거지. 몇 개월 후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아이 중 한 명이 전교 1등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아이는 영숙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뿌듯했어요. 박미화도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듯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영수가 이런 일을 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져. 내가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 싶어.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시간이 흘러 재단 설립 1주년이 되었어요. 영숙은 1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연설했어요. 1년 전 저는 상처받은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용서를 통해 치유되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상처가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내일도 영숙은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할 거예요. 그 단순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 행복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겸손함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 복수보다는 용서와 성장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 이것이 영숙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